예, 어제도 정치권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예상대로 당대표에 당선됐고요. 최고위원 결과는 좀 예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등 이철우, 2등 유여애, 그죠? 놀라셨죠?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3등 김태흠, 4등도 좀 놀라셨죠? 이재만, 이렇게 네 분이 당선됐고,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이재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당의 위기가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전당대회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새 지도부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 자체는 상당히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40조 원을 주고 도대체 무엇을 얻었냐? 우리 정태욱 원내대변인께서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원 대변인은 결국 캠프 인사로 치어진 마지막 장관 인선, 코드 인사했다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자유한국당의 호프,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호프 아니요. 호프 맞죠. 지금 여기 사실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었고 마치 옆에 사람들은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후보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모든 타운홀 미팅과 그다음에 전당대회장에 얼굴과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해서 후보자인 줄 알았는데 후보자가 아니라서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 처음이나 다름없으신데 그렇습니다. 수석 대변인 다음에 뭐 이렇게 경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당에 대한 애당심이 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원들의 열성 그리고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의 열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당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민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내부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약간 특징이 모바일 투표를 전격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투표를 높였다는 점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실제로 이런 이유는 이전에 없지 않았습니까? 감자밭하고 국회 헌정기념관을 이원으로 연결해서 실제로 전당대회를 이루어진 점 이런 거 보면 아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새로운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새로운 혁신 그리고 보수의 가치의 정립 이런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원래 전당대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번에 아껴가지고 그 돈을 기부를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보면은 그 형식적으로 거의 체육관 선거라고 할까, 전당대회라고 할까,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이 참여 비용에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전부 다 불이웃돕기에 드리고 또 감자밭에 캔 감자도 나눠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유해 교수께서 감자 캐서 하나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어제 우리 그 당대표 사실 선거는 너무 예상했던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65.74%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압도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께 아무튼 힘을 실어드리는 모양새였고 그 최고위원 선거는 참 예상 밖의 파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재만 우리 그 위원장이 그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재만 후보가 제가 이제 선거위원으로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유사하는 걸 봤는데 본인이 과거 그 지난 선거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의 희생자다.
유승민 관련해서 선생님께는, 뭐 굳이 저는 말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파고들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너무 우리 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TK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결국 그런 것의 반영이라서 좀 이걸 위기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과 뭐 수도권 어렵지만 우리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당원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파라는 유효의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최고위원은 사실은 여성 중에 1등만 하면 되는데 지금 윤종필, 김정희 의원은 7.48%, 6.83%인데 우리 유효의 후보는 15.47%. 두 분이 합한 표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압도적으로 여성 중에 1등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4명, 4명을 뽑고 그 4등 안에 못 들면 여성을 배려해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4등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김태흠 우리 후보가 15.44%, 0.03%를 앞서서 2등을 했습니다. 유해 교수 이번에 정치 신인인데 2등까지 때문에 당선됐는데 자, 뭐 새로운 신데렐라가 등장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뭐 대표께서는 거의 예정돼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이슈를 크게는 일으키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이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가 큰 뭐 흥행리에 끝났지만 그 흥행의 중심에는 바로 유여해 최고위원한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화제를 몰고 다녔죠. 아니 너무 이렇게 항상 가까이 방송하신다고 너무 띄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야 뭐 당연히 우리 유여해 우리 앵커께서 전 앵커께서 이제 뭐 당선되셨으니 아주 기쁜데요. 기쁘기 한량 없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 하실 때 그 신발을 벗고 혁신에 가담하겠다, 혁신 나서겠다라고 하는 외침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다른 후보와 다른 모습, 젊은 모습 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당원들의 밑바닥에 있는 저변에 있는 민심을 조직표가 아니라 파고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표를 그 민심이 바로 표로 연결된 것이 바로 유해 전 앵커의 당선이고요. 그 당선이 바로 그 여성 할당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할당제에 의한 당선이 아니라 서열 2위에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당원 나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자유한국당에 대한 모습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출연하신 우리 유해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유해 교수가 당선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신인이 전혀 조직도 없이 돈도 없이 사실 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로지 정말 우리 당원들만 믿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믿고 새로운 어떤 자유한국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한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정말 그 정성으로 호소를 했더니 우리 당원들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정말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정말 그런 어떤 선거를 실천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원래 유해 교수님이 진행하던 이 적반하장에서 너무 우리 유해 교수만 띄워주면 편파적이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뭐 끊고 다음 진행하시죠. 아까도 뭐 정태욱 대변인 그 브리핑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40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뭐 대부분 이제 뭐 한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데요. 이번에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대가를 받으면 과하지 않을 텐데 대가는 일부 평론가들 평론에 의하면은 외교적 수사만 얻은 거에 비해서 40조 원이나 되는 너무 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SK그룹 내지는 두산그룹 이번에 다 미국 방미할 때 같이 간 그룹이죠. 양해각서도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5년간 투자 내지는 구매 금액이 약 350억 달러 하나로 따져보면 약 40조 1,500억 원 막대한 돈이죠. 이 정도 돈을 투자하거나 실제로 구매하기로 그 MOU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 평균 한 70억 달러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건 MOU를 체결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하자는 거지 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꼭 이렇게 뭐 40조를 다 내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과거에 보면 대부분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협약에서는 MOU 단계에서 예. 어떻게 물론 이제 MOU 단계에서 나중에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MOU 국가가 한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실무적인 협약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실제로 MOU 단계 다 체결하고 네. 그 과정을 기초로 해서 아무래도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걸 실무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걸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그럼 되겠죠. 혹시 뭐 미국에서 우리한테 뭐 주기로 한 건 아무것도 없나요? 이거? 예, 그 부분이 지금 진짜 문제인데요. 그것만 제대로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시죠. 예. 근데 무슨 또 주한미군 방위비 뭐 분담 문제 얘기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뭐죠 또? 예. 그 사실 그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네. 기본적으로 그 협상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네. 예측 불가능한 협상 기술에 의해서 네. 그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확인해 준 것은 뭐 한미 동맹 재확인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건 네. 당연히 깰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 그건 다 외교적 수사에 실제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 이거를 대가로 주한미군 방위구비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적인 직접적인 투자 구매와 별도로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서 재협상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가겠다. 이걸 명확히 했고요. 네네. 그다음 또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문제. 네. 거기 물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무선에서 협의해보자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한 네.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실무적인 접촉이든 협상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장 높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수출 국가고 현재 그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방위비를 미국에 분담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수사를 주는 대가로 방위비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왜 이번에 그 나토의 자동 개입 조항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재확인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 조항을 얻으려면 재확인 조항을 얻으려면 반드시 나토에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계속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실은 차원에서, 뭐 이번에 보면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우리가 좀 자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시작전권 예. 환수 문제를 예. 자꾸 서두르니까 그래 그럼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도하면 너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아까 뭐 FTA도 어제 윤기찬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거기 24조에 보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약이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합의해서 재개정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야 재개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이거 저희 재개정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특별하게 다시 재협상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어진다 어제 그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예.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 문제 등 한반도 이슈 전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외교적 수사를 넣는 대가로 실질적인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인데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이 국가 방위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어떤 자존심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현재로 집단 방위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단 방위 체제의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 시스템을 보면 그 위성 사진 그리고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투자가 추가적인 비용이 약 한 30% 이상 더 증액을 해야만이 동일한 정도의 무기 그러니까 방위 효과를 가지게 안보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무런 비용 분담에 대한 이야기 없이 무조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뭐 저는 정말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외교적 수사를 넣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대부분 좌파 정권들의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의 결과입니다. 실제적인 비용 분담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좀 인기 영합적인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무튼 뭐 좀 전체적으로 너무 또 논의를 확대하긴 그렇고 아무튼 지금 본인들은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외교적 수사만을 얻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남북 문제 등 한반도 이슈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싫어 그러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플레이어가 미국과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걔네들은 이와 같은 것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또 뉴스를 보면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께서 지금 사드 배치와 관계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곧 G20 정상회담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글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시 주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과연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번에 미국과 나눈 합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동의를 해줄지 혹시라도 반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중간에서 과연 또 어떻게 처신을 할지 자꾸 국민들이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 와중에 말이에요. 어제 뉴스에서 그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께서 한복 옷을 벗어서 주한 대사 부인에게 선물했다. 그러면서 이걸 패션 외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부분 정권 초기에는 언론하고 정권하고 이제 밀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이익은 없이 외교적 수상만 얻는 상태에서 즉 성과는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늘게 생겼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패션 외교라고 하면서 언론이 치켜 세우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즉 뚜렷한 외교 성과도 없이 뭐 이렇게 그 대통령 부인이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그것이 큰일인 것처럼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이 40조만 주고 온 게 아니라 이 지금 한복옷도 주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혹시 이번에 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준 선물은 뭐 없나요? 이게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를 접한 바가 없어서 뭐 받은 걸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그 어본가 뭔가 또 두 개인가 왔잖아요. 그건 원래부터 오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기로 대통령님이 가셔서 이번에 준 게 아니라 원래 오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오면 주겠다는 식으로 아마 협의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와중에 지금 또 장관 후보 인준 작업에 있습니다. 지금 또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새로 또 장관도 임명되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백운규, 그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이 세 분이 지금 후보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분들 어떻게 후보자 선정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드 인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실제로 자기 대통령 선거 때 운동을 했던 즉 캠프 인사로만 모든 인사들이 채워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정책에 맞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 검증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캠프 쪽 사람을 인선을 해가지고 현재 부실 검증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새로이 선임된 후보자로 선임된 장관 후보자들 보면 전부 대부분 캠프 출신 인사입니다. 예컨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라고 하는 문재인 캠프에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 정책자문그룹인 힘천회 아마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조대엽 장관하고 동일한 그룹입니다. 거기 같이 있었고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선대위의 집단지성센터 위원으로 있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가지고 아마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라 그러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중립성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평양성 있는 사람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 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언론 장악과 관련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크게 우려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도 편법 차관 인사를 통해서 지금 방통위의 인적 구성을 현 여당에 유리하게 지금 3대2로 바꿔놨는데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제 4대1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송의 과연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유지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 아니 이 양 뭐 능력이 있으면 예. 잘 아는 사람 뭐 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검증이나 이런 거에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되면 예. 이때도 코드 인사다 가까운 사람 쓴다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근데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건데요. 능력만 있고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만 가면 문제 안 되는데 특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는 것이 맡은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산업통상자원인데 이분은 특히 핵 대체에너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전문가로서 예, 대체에너지 전문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전을 정지시키고 심지어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네.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파 쪽에서 보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인데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지금 많은 편이죠. 지금 정책 초기라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혹시나 나중에 블랙아우트, 전기 공급의 부족, 내지는 전기 사용료의 상승이 되게 되면 이거는 뭐 잘 있는 원전까지 폐쇄를 시켰고 심지어 많은 돈이 투입이 된 네. 원전까지 지금 중단할 위기에 있으니 네. 그것이 결과하는 바는 크기 때문에 이게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네. 뭐 산업통상 관계없이 자원 중심의 즉 원전 정책가를 뽑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되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통상, 자원 이게 세 가지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 자원 중에도 결국은 탈원전 정책. 그렇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과연 전체를 제대로 아우를 역량이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아, 예. 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기념비를 만들었던 사람이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예산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예. 이렇게 자기 박수를 받았다. 이것 좀 예. 아이러니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런 일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면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해서 박성춘 보훈처장이 누굽니까? 바로 현 정부에서 바로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수표를 바로 수리한 최초 그렇죠. 처장이 바로 박성춘 보훈처장 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미워했던, 네. 가장 싫어했던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을 바로 이 정권에서 바로 활용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예의에 은한다 그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방금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이 결국은 작게는 특정인을 위해서 크게는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죠. 이번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연설을 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저는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이미 여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야당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그런 나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제도 정치권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홍준표 후보,
예상대로 당대표에 당선됐고요. 최고위원 결과는 좀 예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등 이철우, 2등 유여애, 그죠? 놀라셨죠?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3등 김태흠, 4등도 좀 놀라셨죠? 이재만, 이렇게 네 분이 당선됐고,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이재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당의 위기가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전당대회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새 지도부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 자체는 상당히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40조 원을 주고 도대체 무엇을 얻었냐? 우리 정태욱 원내대변인께서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이 그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는데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이재만 후보가 제가 이제 선거하는 위원으로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유사하는 걸 봤는데 본인이 과거 그 지난 선거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의 희생자다. 유승민 관련해서 뭐 굳이 저는 말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우리 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파고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너무 우리 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TK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의 반영이라서 좀 이걸 위기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과 뭐 수도권 어렵지만 우리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당원수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파라는 유여의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최고위원은 사실은 여성 중에 1등만 하면 되는데 지금 윤종필, 김정희 의원은 7.48%, 6.83%인데 우리 유여의 후보는 15.47%. 두 분이 합한 표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압도적으로 여성 중에 1등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4명, 4명을 뽑고 그 4등 안에 못 들면 여성을 배려해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4등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약간 특징이 모바일 투표를 전격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투표를 높였다는 점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실제로 이런 이유는 이전에 없지 않았습니까? 감자밭하고 국회 헌정기념관을 이원으로 연결해서 실제로 전당대회를 이루어진 점 이런 거 보면 아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새로운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새로운 혁신 그리고 보수의 가치의 정립 이런 그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원래 전당대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번에 아껴가지고 그 돈을 기부를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보면은 그 형식적으로 거의 체육관 선거라고 할까 전당대회라고 할까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이 참여 비용에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전부 다 불이웃돕기에 드리고 또 감자밭에 캔 감자도 나눠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유해 교수께서 감자 캐서 하나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어제 뭐 우리 그 당대표 사실 선거는 너무 예상했던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65.74%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압도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께 아무튼 힘을 실어드리는 모양새였고 그 최고위원 선거는 참 예상 밖의 파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제만 여기에 대해서 김성원 대변인은 결국 캠프 인사로 치어진 마지막 장관 인선 호드 인사했다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자유한국당의 호프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호프 아니요. 호프 맞죠. 지금 여기 사실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예. 요번에 예.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예. 상당히 예.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예,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었고 예. 마치 옆에 사람들은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이 예. 후보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모든 타운홀 미팅과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장에 예. 얼굴과 모습을 보이는데 예.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해서 예. 후보자인 줄 알았는데 예. 후보자가 아니라서 예.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하시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 처음이나 다름없으신데 그렇습니다. 예. 수석 대변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경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네. 그 당에 대한 애당심이 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네. 끌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당원들의 열성 네. 그리고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의 열정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당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민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네. 특히 내부적으로 뭐 다들 김태흠 우리 후보가 15.44%, 0.03%를 앞서서 2등을 했습니다. 유해 교수 이번에 정치 신인인데 예. 2등까지 예. 때문에 당선됐는데 예. 자, 뭐 새로운 신데렐라가 등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뭐 대표께서는 거의 예정돼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이슈를 크게는 일으키지 못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뭐 이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가 큰 뭐 흥행리에 끝났지만 그 흥행의 중심에는 바로 유여해 최고위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화제를 몰고 다녔죠. 아니 너무 이렇게 항상 가까이 방송하신다고 너무 띄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야 뭐 당연히 우리 유해 우리 앵커께서 전 앵커께서 이제 뭐 당선되셨으니 아주 기쁜데요. 기쁘게 할 양 없는데 뭐 그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하실 때 그 신발을 벗고 혁신에 가담하겠다, 혁신 나서겠다라고 하는 외침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다른 후보와 다른 모습, 젊은 모습 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당원들의 밑바닥에 있는 저변에 있는 민심을 조직표가 아니라 파고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표를 그 민심이 바로 표로 연결된 것이 바로 유해 전 앵커의 당선이고요. 그 당선이 바로 그 여성 할당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할당제에 의한 당선이 아니라 서열 2위에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